안녕하세요. 화창한 주말 아침입니다. 밖을 보니까 저도 나가서 놀고 싶은데 할 일이 발목을 잡습니다. 가능하면 주중에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일정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선 또다시 늦어진 점 사과드리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간 발달과 교육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학습 이론하고 함께 교육학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중에 교육 심리학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간의 발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째, 특별한 계획이나 의도적 노력 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 교육이랑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간 발달과 교육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양자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발달이라는 건 특별한 계획이나 의도적 노력 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한 방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치 지향성을 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정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이 인간 발달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는 하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이것들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생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에서는 보통 어렸을 때 일어나는 발달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전 생애에 걸친 발달 모두를 다 주목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부정적 변화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발달이라고 하면 긍정적 변화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달에 매의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는 항상 긍정적 측면하고 부정적 측면 양자를 다 포함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간 일반의 변화 단계와 과제를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어떤 특수한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떤 종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측면에 주목을 해서 단계라든가 그 단계에 따른 과제 이런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 인간 발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일반의 어떤 표준적인 변화라는 것들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정상, 거기에 부합하는 것은 정상, 이런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조금 더 들어가서 인간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을 하는 거는 인간만 발달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생물이나 다른 종들 모두 발달을 하는데 여기서 인간 발달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생물이나 종들의 발달하고 구분돼서 인간에게만 특수하게 보여지는 발달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걸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대체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소성, 자기교정성, 그리고 개인차입니다. 먼저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스펙트럼이 인간의 경우에는 다른 종이나 생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보통 이 발달이라는 거는 유전의 영향에 대해서 환경 영향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데요. 그 결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종들에 대해서 매우 크다. 그걸 이제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교정성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발달이라는 것은 어떤 그 종에 해당하는 표준 같은 걸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이 표준에 못 미치는 미진하거나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스스로 어떤 표준, 즉 정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자기교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자기교정성이 어떻게 보면 다른 종이나 생물에 비해서 인간이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차라는 건 가소성이나 자기교정성을 생각해 보면 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발달이라는 게 어떤 표준이나 기준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가소성이나 자기교정성을 볼 때 그 표준이나 기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스펙트럼 안에서 있는 개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개인차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발달의 과정에서 각 개인이 나타나는 시기나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차는 개인 간 차이, 개인 내 차이, 스타일의 차이,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차이라는 거는 어떤 시기나 정도가 개인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 내 차이라는 건 한 개인 안에서도 그 영역이나 분야 또는 소재에 따라서 어떤 분야나 영역은 굉장히 빨리 발달할 수 있고 어떤 영역이나 소재는 덜 늦게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타일의 차이라는 거는 이 개인 간 차이나 개인 내 차이가 우월을 얘기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이것은 다만 어떤 종류, 다양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발달은 무엇에 의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짐작했겠지만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유전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유전됐고 또 인간 안에서도 어떤 종 또는 누구의 어떤 가계 등등의 어떤 유전적 영향으로 우리의 발달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유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듯이 환경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이 됩니다. 발달이라는 것은 결국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발달의 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환경에 의해서 그 한계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유전과 환경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반응 범위 모형, 수로화 모형, 통시적 상호작용 모형, 이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일단 명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응 범위, 수로화, 통시적 상호작용. 이 세 가지 명칭을 좀 생각해보고 각각이 어떻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할지 한번 미리 추론을 해보세요. 그거의 자세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발달에는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정서적 발달 이 세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발달과 그 다음에 좀 이후에 다룰 정서적 발달 이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체 발달은 거의 좀 다루지 않는 편이죠.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인지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지 발달에서는 삐아제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 발달 이론은 삐아제 이전의 견해와 삐아제 이후의 견해의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삐아제 이전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때 인지 발달이라는 건 인지 능력의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지 능력을 담보한 인지 구조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요. 그건 변화하지 않고 다만 인지 능력이 성장하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고정된 구조에서 능력이 성장하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이것들이 늘어난다, 높아진다, 성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고, 질적인 차이는 여기서는 논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이 인지발달이라는 거에서 구조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는 구조 변화보다는 그 구조를 구성하는 또는 그 인지 능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소를 밝히고요. 그 각 요소의 개개적인 발달을 인지 발달이라고 보고, 그걸 촉진하는 데 중심적인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여기서 중요시되는 게 뭐냐면 지능의 측정입니다. 이 지능을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어떤 지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중요한 어떤 관점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정확히 측정을 해야 이것들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또 어떻게 발달할 수 있는지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지능의 측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능 검사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는 이제 생긴 이래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유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그 한계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양측면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삐아제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인지발달 이론을 얘기했기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삐아제는 그 이전의 견해와는 다르게 인지발달을 인지구조의 변화라고 봤습니다. 삐아제 이전 같은 경우는 인지구조가 고정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한다고 봤다면, 삐아제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변화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의 견해와는 달리 양적인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에 주목하는 거고요. 질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능이라는 건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도 삐아제 이전 견해하고는 굉장히 차원을 달리하는 관점인데요. 삐아제 이전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어떤 지적인 영역으로 인지 능력을 제한해서 보고 있다면, 이 삐아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굉장히 폭넓은 세계 전체를 좀 상정을 하고 있고, 그 세계 전체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는 것들이 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지적인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능력이라든가 어떤 정서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장해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보게 되면 유기체, 환경, 이런 용어에서 나오듯이 삐아제 자체의 어떤 그 학문적 배경이 생리학에 기초해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런 관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삐아제는 인지 발달의 메커니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삐아제 이전 같은 경우는 구성 요소를 밝히고 그 구성 요소의 어떤 그 기능을 촉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삐아제 같은 경우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인지 발달의 메커니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알고 있을 동화와 조절로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동화 조절로 인지 발달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이후엔 그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지 구조의 질적인 변화에 따른 불연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4단계가 나옵니다.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추상적 조작기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은 발생적 인식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표현에서 나오듯이 인식론적인 차원으로 인지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건 다시 말해서 종래 인식론은 철학 영역에서 다룬 인식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적 인식론을 읽기 했다면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의 인식론이 제기됐다고 보는 겁니다. 역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발달에 대한 논의가 삐아제 이전과 삐아제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삐아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삐아제 이후에 주목할 만한 여러 이론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고츠키와 가드너의 이론은 매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고츠키의 이론 같은 경우는 문화적 심리학이라고 부르고요. 가드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비고츠키의 이론을 문화적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인지 발달의 근원을 사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지 발달이라는 것, 기본적으로 발달이라는 게 심리학, 교육학에서는 심리학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리학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개인에 집중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비고츠키의 심리학은 물론 개인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개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라는 차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비고츠키의 어떤 그 상이한 이론을 나오게 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이 사회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라는 측면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을 문화적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드너의 다중지론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능이란 여러 상호 독립적인 능력을 한꺼번에 통칭을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8가지 하위 지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발달의 두 번째 측면, 정의적 발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좀 많은 논의가 소개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도 인지발달보다는 좀 적은 비중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좀 살펴보면요. 우선 정의적 발달이라는 게 정서나 성격 등을 포함하는 비신체적, 비인지적 특성들의 발달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지 발달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정의적 발달은 요 인지 발달 이외의 것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신체적 발달과도 구분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적 발달에 대해서는 많은 그 설명들을 또는 주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지 발달과 어떻게 구분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인지 발달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체 발달과도 마찬가지고 해서 생리적 변화나 인지적 변화와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구분해서 측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이에 대해서는 또 역시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의적 발달은 다시 정서의 발달과 성격의 발달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서의 발달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생리적 정서 상태하고 감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 외적인 어떤 환경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굉장히 즉자적으로 분노한다든가 또 뭐 기뻐한다든가 이런 원초적인 그 정서 상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주관적인 이 환경과 별개로 주관적인 어떤 영역이 있고 요 영역이 정서라는 걸로 드러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구분 자체 또는 어떤 그 경계 자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역시 또 관련해서 1차적 정서, 2차적 정서로 구분을 하고요. 이 중에서 1차적 정서가 먼저 발달을 하고 차후에 2차적 정서로 발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 상태와 가까운 정서 발달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또 인지 발달하고 결합이 됐겠죠. 인지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2차적 정서의 발달이 좀 복합적이고 그다음 고차원적인 정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대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격의 발달인데요. 성격의 발달은
뭐 자아의 발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성격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자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이 뭐 이렇게 그 같이 보기도 하고요. 약간 구분해서 설명하는 입장도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격 발달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아의 발달이고요. 자아의 발달은 일단 이제 자기 개념의 발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 자기 개념과 함께 자기 존중감이라는 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범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조정, 자기 조절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시 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자아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수업 시간에 다룬 일감 발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은 미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듣고 오면 수업 시간에 이해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교육과 평등 기억나죠? 예, 교육 사회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것하고 이번 시간에 다룬 인간 발달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교육학이라고는 하는데 학교 혹은 학교 안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이외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대상을 보는 관점과 문제틀, 그에 따른 연구 방법 등이 완전 다른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교육과 인간 발달이 서로 동일시될 수 없다면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봅시다.